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김연아 의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2년, 경제 폭망이라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기업들은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 정책을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전 정부 탓, 대외 여건 탓, 추경 탓,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는 최선을 다하는데 상황이 안 받쳐주는 것일까요? 정부 정책이 틀린 건 아닐까요? 내수 경기와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경제 정책으로서의 부동산은 없고 편향된 이념으로서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전문가, 정치인 장관의 아마추어리즘이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살골이 되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집값만 폭등했습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주택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마저 강화돼서 청년층, 신혼부부, 기성세대까지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작년 2월에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서울은 멸실 물량을 감안하면 주택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때 장관님 답변 뭐라고 하셨는지도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멸실 물량이 많아서 당시에 감소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순증 물량으로 다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던 걸로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장관님 답변하셨고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발표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것은 빠르면 2023년부터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이요? 23년이기 네. 때문에 지금의 공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초에 언론과의 신년 대담에서 9.13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었고 네.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서울 집값이 3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KDI 경제동향 2분기 설문조사를 보니까 전문가의 54%가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작년 9.13 조치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34주 이상 주택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1%라고 하는 기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다시 서울 부동산의 일부 지역에 있어서 고가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맞춤형 정책을 펴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서울의 집값이 지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얼마 올랐냐면요. 2억 4천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자랑하시는 9.13 대책 발표 이후에 겨우 1,2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죠. 네. 그거 다 감안하면 하나도 잡지 못하고 결국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일부 가격이 오르니까 장관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신다고 하셨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도입합니까? 무슨 조건이 만족되면 도입하시죠? 어떠한 조건에서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빠릅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만 가격이 움직이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의원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분양가가 지금 청약시장이 99% 가까이 실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의 상승률이 서울의 아파트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부담하기에 너무 높고 또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은 분양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속 두어서는 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실수요자의 부담 이런 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목적은 분양가 자체를 낮추기 위한 겁니까? 분양가를 낮춰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후분양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상과 시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네. 일부에서는 그 청약에 당첨된 사람만 로또 당첨자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주택의 품질이 떨어지고 결국은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과 학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면에 있어서 이제 저렴한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례나 세종 이런 데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부분 다 해당되는데요. 고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서 아파트가 가격이 비쌀 요인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가산비라고 하는 것이 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품질의 아파트가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의 경우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7년에 밀어내기 분양이 있고 난 이후에 8년, 9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공급이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은 2010년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의 공급의 부족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장관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안 살아봤습니다. 저는 아파트 산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예. 그럼 지금 아파트는 분양가가 자율화된 이후에 만들어진 아파트입니까? 아마 이거 분양가 상한제 있을 때 만들어졌을 겁니다. 예. 원래 품질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단언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산비를 산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예.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도 택지 가격 평가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지지 않은 사례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것들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또 언제 발표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시장 상황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실효성의 문제 또는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지금 일각에서는 장관이 귀를 닫고 있다. 장관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자문회의 불러서 얘기 듣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는 저만 듣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차관님을 비롯해서 주택토시실의 직원들도 다 같이 시장 전문가들과 만난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듣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시고도 분양가 상한제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독설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정 지역 집값 잡겠다고 내놓으시는 장관님의 정책마다 반짝 효과만 있고 결국에는 가격을 다시 올리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13 대책 이후에 주택시장은 34주 연속으로 하향 안정세를 가져왔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환경을 갖고 있는 대도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수치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안정되어 있는데 분양가가 오르기 때문에 또 규제를 하신다라고 하는 상당히 모순된 답변을 아닙니다. 하고 계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데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은 절대로 핀셋 규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세간에서는요, 김현미 장관이 문정권의 엑스맨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오늘 돌아가셔서 부서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좋은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론대로, 그렇게 시뮬레이션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시장의 집을 가진 자와 무주택자,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 이렇게로도 양분 안 됩니다. 공급자들요, 규제하면 피할 방법 찾습니다. 그러겠죠. 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더 이상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정책을 실험하지 마십시오. 그 무수한 정책들 과거에 다 적용했다가 실패해서 다 바꾸고 변경한 정책들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또 힘이 없어서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한 보완책들도 항상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점, 그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공시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네. 서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매번 발표하셨는데 정말 영향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주택에 있어서는 상승률이 4 내지 5% 수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승률이 높은 경우는 극소수의 하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하고 계속 다른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은 모든 구간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했습니다. 3억 원 이하 6.6% 올랐고요. 네네.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도 8.5%나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아파트의 40%가 공시가격이 다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이래도 서민주택에 영향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은 아파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시세 반영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공시가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현실화율을 아파트나 부동산 단독주택이나 모두 다 같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동안 저평가됐던 단독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아지는 것도 모두 다 똑같이 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하의 주택에 있어서는 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또 말씀하신 주택의 상당수가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실화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가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고 또 일부 현실화율이 떨어진 것에 있어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부 올해 업무 보고 보니까 공시가격 유형별, 지역별, 형평성 단계별로 이제 네네. 제고하시고, 예,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를 중심으로 현실화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게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정부에서 목표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형별로 지역별로 또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의 격차가 커서 이게 조세의 근본이 되고 있는데 조세의 정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될 수 있으면 장관님, 가장 많이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현실화의 로 데이터는 있습니까? 현실화율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도 있습니까? 있고. 예. 근데 제가 2년 동안 달라 그러는데 왜 한 번도 안 주십니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내놓기에는 쌓여 있는 것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화율을 좀 높여나가고 현실을 반영하는 것들을 좀 착실하게 좀 쌓아 나간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역구인 고양시는 아파트 현실화율이 한 75% 정도 되고요. 아닙니다. 분당은 60% 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의원님께서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저희 자료 있는데요. 저희 방에 한번 오시고요.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 하셨다 장관님, 그래가지고 목표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목표치보다 높게 내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럼 목표치가 몇 프로인데요? 무슨 말씀을 유도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목표치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균형이 떨어져 있는 것, 또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유형별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의 목표치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산과 분당의 현실화율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 확인해 봤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이 서민에게 영향이 없다는 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공시가격은요, 건강보험료하고도 연관돼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대책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60가지의 행정자료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TF를 꾸려서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 이런 데 있어서 서민들이 가장 영향이 적은 방안으로 부처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맨날 영향 적다고 하고 고지서 받아보면 폭탄입니다. 장관님, 목표치 없다는 거 말도 안 되고요. 그러면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일단 깜깜이로 아닙니다. 하고 공시가격 산정 기준 방법 얘기하라고 하는데 전부 자료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이 자신이 내는 세금 산정 내역도 모르고 내라고 하면 내는 봉입니까? 1,411만 개 정도 됩니다. 이 자료가. 좀 이따 다시 묻히겠습니다. 10만 개를 그렇게 똑같은 대답 하시려면 들어가셔도 예. 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보유세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매년 슈퍼예산 편성하시던데 혹시 재산세를 세금 뽑아내는 ATM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세금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동안에 월급쟁이만 하다 보니까요. 월급쟁이가 세금 제일 많이 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에 대해서 알지 않아도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만큼의 지식이 없을 겁니다. 국민들은 세금 많이 낸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가 어려우면 내던 세금도 깎아줍니다. 그렇죠, 총리님? 네, 그런 고려들이 네. 있죠. 근데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재산세만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조세 법정주의입니다. 세금은 국회에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네, 그 점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재산세가 벌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벌금이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총리님 인준할 때 찬성표 던진 거 아십니까? 뭐였죠?
이렇게 잊으시다니 제가 섭섭합니다. 국회에서 총리 인준 받으실 때 제가 찬성표 던졌습니다. 네. 그때 출석하셨던 것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갈등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국토부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이 정책 갈등에 대해서 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자족 기능을 보강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시는데 그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무주택자가 여전히 46%입니까? 또 최저 기준에 미달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64만 가구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가 공교롭게 서울에 더 가깝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더 클 거다 하는 걸 아는데요. 그걸 보완할 만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예. 우리 국토부 장관이 아예 거기 사시니까 얘기를 국토부 장관님이 만나주시질 않아서 제가 총리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도 좀 국토부에 전해주십시오.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다시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왜 3기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1, 2기 신도시 중에서 뭐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반대가 심한 데가 일산과 파주, 검단입니다. 그 지역이 교통이 제일 안 좋은 지역이고요. 창릉에 신도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자족시설, 교통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현재 살고 있는 교통의 어려움 이런 것이 한편에 있고 또 창릉에 새로운 자족시설에 기업이 유치되면은 기존의 지역에는 기업들이 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1, 2기 신도시의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해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 자산 중에서 가장 목돈이 들어간 주택 가격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산이 집값이 예전의 고점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분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는데 이 주택 가격 차이가 이제 2배가 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거기에 많은 산업시설들, 특히 거기에 그 판교가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오면서 지역에 수요가 많아졌고 또 다양한 그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일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고양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좀 뭘 완성해 내셔야죠.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8년 하는 동안 일산에 GTX-A를 포함해서 2개의 지하철을 착공시켰고 1개의 노선을 연장하는 철도 계획망에 반영했고 2개의 철도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8년의 임기 동안에 이만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고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일산의 상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J 라이브 시티라든가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이런 것들이 올 연말에 최종적으로 행정 절차를 마감하고 착공에 또는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유로하고 강변북로 확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8월 달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그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아마 그 안에 자유로에서부터 자유로를 관통한 자유로에서 강변북로를 지나는 대심도 고속도로에 대한 계획안이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다 지으시면 3기 신도시 하시죠? 시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결되는 것은 2023년 말 24년에 개통하는 GTX와 모든 사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23년에 분양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하는 것은 26년, 28년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일산에 말씀드린 교통 문제와 자족시설의 문제들이 완결되고 난 5년 후의 시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예. 오신 것도 합니다. 네.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관님. 설마 안 만나겠습니까? 예. 안 만나준대요. 네, 안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왜 골라서 만나십니까? 좀 다 만나주세요. 우리 지역 구민이 30만 명입니다. 예. 장관님, 네, 지역 주민들 정말 사랑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시장 기능은 없고 오직 규제를 휘두르는 정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은 안 보고 특정 지역 집값만 봅니다. 집 가진 사람만 보이고 집 없는 사람,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수백 채를 가진 갭 투자자가 연쇄 파산하면서 전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문정권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세금 걷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치인 장관, 당장 부동산 정치 중단해야 합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대통령 경제를 망치고 있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부디 김 전 대통령의 해안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계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